안녕하세요. 이런 모임에 일단은 우선은 이런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 기본을 해가지고 공유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현재 이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현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전에는 카네기 멜론에서 포닥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현재 유니스 소속이지만 오피셜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3월부터는 저를 찾아오시려면 아마 수원에 오시면 됩니다. 서울관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늘은 로봇 퍼셉션, 그러니까 이제 슬램에 대해서 모바일 로봇 관점에서의 슬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입장에서 슬램이 나중에 어디까지 좀 핸들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딥퍼셉션,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이겠죠.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딥러닝과 가르치는 과목이 추정이론, 이제 슬램에 필요하죠. 그 다음에 최적화 이론, 패턴 인식 및 머신러닝, 이제 생성 모델 이런 걸 다 가르치게 되는데 과목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지, 무슨 관점에서 그렇게 모두 연구 분야를 걸치게 되는지, 무슨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의 로보틱스, 모바일 로봇 발전을 위해서 슬램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과 슬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두 연사분께서 말씀을 잘 주셨듯이 이제 센서로 로보틱스는 이제 모바일 로봇은 3차원 환경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라이다 센서, 폴리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이제 RGBD, 모노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램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냥 3차원 정보를 인지하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는 사실은 이제 슬램의 원래 목적, 지오메트릭 슬램을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모바일 로봇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매핑보다는 내가 어디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에 많이 중점을 두었고, 앞에 여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MU를 사용하면 얼마나 더 정확하게 될지 정확도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개발을 많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이런 관점에서 이제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오메트릭 슬램만을 수행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단순한 이런 매트릭 맵만 얻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AI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네. 기존 슬램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데모 돌렸던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레그 드롭이죠. 유니트리에서 만든 레그 드롭에다가 기존 라이다 달아서 슬램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로봇의 위치, 그다음에 맵의 볼륨메트리가 정보 정도 이렇게 많이 획득을 했었죠. 기존 슬램은. 그리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영상이 안 나올 거예요. 영상이 안 나오는데 그런가요? 지금 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들어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가우시안 스프레틴이라고 널프 뉴럴 렌더링 뉴럴 필드를 활용한 좀 더 어드밴스된 모드 있어요. 그걸 활용한 이제 슬램이 필요하지 않나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라간 영상인데 24프레임, 18프레임 정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고 며칠 전에 동영상 올렸는데, 동영상 올리고 나서 한 16시간 뒤에 아카이브에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보니까는 접근은 다른데 일단은 가우시안 스프레팅 슬램이긴 하더라고요. 좀 달라서
뭐 처음 했다 이러기는 좀 아쉽게 됐지만 정리해서 빨리 코드랑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을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로보틱스의 지오메트릭한 언더스탠딩, 지오메트릭한 표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틱스에 대해서 로봇의 고차원적인 환경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보시는 비디오는 이제 보셨을 수도 있지만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휴머노이드 UIGC라든지 이렇게 조지아텍 이런 데서 휴머노이드라든지 머니플레이션 하는 연구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을 불러서 이런 조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보틱스를 실제 환경에 대해서 좀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올해 초부터 뭔가 좀 확실히 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비디오도 메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 앞에서는 테슬라였죠. 지금은 메타에서 진행하고 연구인데 레그드 로봇에 머니플레이서를 달아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태스크를 공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타겟으로 잡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미래에서는 지금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구가 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모바일 로봇을 사용해서 슬램을 사용해서 환경을 인지한 다음에 어느 동작을 수행해야 된다. 어느 태스크를 수행해야 된다. 이걸 넘어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태스크를 어떻게 전달하지? 태스크를 고차원적인 태스크가 될 텐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챗GPT가 나왔듯이 이제 AI와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소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뭘로? 텍스트로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텍스트를 어떻게 변환을 해서 로봇에게 명령 형태로 넣을까?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로봇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인지해야 될까? 이런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매핑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매핑을 해야 하지? 고차원적인 태스크를 어떻게 넘겨줘서 어떻게 현실을 반영해야 할까? 매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뀌는 속도가 빨라서 현재 슬램과 이제 딥러닝이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제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도 슬램을 해서 공간을 어떻게 인지할까 요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컴퓨터 비전, AI, 데이터 기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이제 코그 좀 어떤 멀티태스크에 대해서 좀 제너럴한 어떤 이제 피처 뽑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두 양쪽이 이제 그러한 니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슬램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를 맵에다가 옮겨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다행히도 저희 입장에서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AI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이 되는 게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이걸 로보틱스에 옮기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지오메트리가 슬램에서 좀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몇 년 되긴 했지만 당시엔 좀 획기적이었던 CNN 슬램인데 그 이제 시멘틱 슬램을 진행해서 맵이 만들어지고 내 위치로 나오는 건 이제 당연하고 맵이 만들어질 때 볼리메트릭 햄 맵이 아니라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자 여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이 단위를 어떻게 인지할 거냐, 그냥 여기가 무슨 뭐 방이다 이러면 그만인 거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물체이냐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냐, 벽이냐 바닥이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시메틱 언더스탠딩의 격이 좀 나뉘어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목적은 하나죠. 사람이 명령을 전달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행동할 수 있는 레벨로 이해를 해야 된다. 환경을 표시해야 된다. 오브젝트 레벨이든 그냥 시멘틱 레벨이든 그게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2020년도였나 하여튼 그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3D 모델링을 슬램에다가 통째로 얹어서 3차원 물체를 표시하는 방법보다는 컴퓨터 비전에서 이게 의자래. 그러면 의자래. 오케이. 그럼 의자라는 것을 표현하자.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니즈는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율주행에서는 볼륨메트릭한 맵을 인지해서
공간이 비었으니까 간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무어가 있다. 멈춰야 된다. 아니면은 가도 된다. 움직임 다이나믹 물체다. 이걸 인지하려면은 결국 이제 시멘틱 언더스탠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다른 태스크를 더 수행할 수 있는 건 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처음부터 슬램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제 슬램을 하겠다고 접근했던 건 아니고 로봇이 태스크를 결국은 하고 싶다. 뭐부터 생각을 해볼까? 로봇이 뭔가 인지를 해야 태스크를 뭔가 수행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인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떤 명령을 어느 정도의 구체화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지가 중요하구나. 인지에 있어서의 정말 기반이 되는 기술이 슬램이구나. 두 개를 합치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융합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겠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엠바디드 AI라는 용어를 사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선호하게 됐는데 로보틱스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도 로보틱스잖아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은 사실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저희 시대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로보틱스, 뭔가 이제 하드웨어가 걸어다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AI 서비스를 저희에게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플랫폼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다시피 AI 기술이 실패하면 물리적인 영향력을 줘요. 직접.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사고가 난 이유는 지금 보다시피 기존의 컴퓨터 비전 이런 데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잘못된 인지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램 하는 입장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나 AI 그냥 어떤 분들은 인지가 좀 잘못되면 사용자가 수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찍었다. 내 얼굴이 인지가 안 된다. 표시해주면 되겠죠. 좀 업데이트 되면 되는데 이젠 아니죠. 잘못됐다. 바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고 작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지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부분이 불확실하다든지 무슨 부분을 더 봐야 된다든지 뭔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생성 모델이죠. 생성 모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새로운 이미지, 나이스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실 그런 단순한 것을 넘어서 확률 모델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슬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램이 대부분 모두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최적화를 하고 있죠.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코베런스를 가정하고 이게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센서에 대해서 불확실성가 있기 때문이죠.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냥 그대로 됐어요. EKF 슬램이라든지 그래프 슬램이라든지 다 가우시안 노이즈 가정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인지했을 때 이미지 인지한 것도 관측 데이터잖아요. 이건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맵에다가 올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인지가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 슬램에서는 기존의 지오메트릭 슬램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많이 프레임마다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멀징을 하죠.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는 이유가 그거죠. 센서가 잘못 관측됐을 수도 있고 위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필터링 기반, EKF 슬램이라든지 혹은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시안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게 이겁니다. 가우시안이 아니구나. 어떡하지? 하지만 저희 생성 모델 있죠. 생성 모델을 적용해서 가우시안으로 강제로 근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영역을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된 이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슬램의 이제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로봇 인지에 대한 현재의 인지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로봇 적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슬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저희는 슬램을 하지만 결국은 왜 하니까 목적이 다 하나죠. 팔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뭐 어플로 만들어서 어플도 팔려고 그리고 자율주행 차도 왜 팔려고 센서도 팔려고 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용화가 되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보틱스가 이제 어떠한 분야보다도 물론 이제 반도체 회로도 있지만 에너지도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 상용화가 정말 시급한 플랫폼 그러한 에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필요한데, 하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로봇 플랫폼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한번 디스커션 해보기 위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 적응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과 병렬 처리를 위한 이제 GPU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욜로 뭐 너무 잘하시고, 저는 욜로 1부터 뜯어 고쳐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7까지 A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시멘틱 언더스탠딩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상용화가 안 될까요? 문제는 첫째로 저희가 로보틱스 입장에서 슬램을 사용할 때 이 인지 모델을 쓰려 하면은 항상 다이나믹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사람이다. 그러면 제외하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로이, LG에서 개발한 클로이 로봇도 슬램을 하기 위해서 사람 보이면 다 패스하고 저 멀리 보이는 천장 보고 있습니다. 슬램 하려고 어떻게든. 그러면 되긴 됩니다. 무엇가 문제냐? 지오메트리 슬램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메틱 언더스탠딩을 기반한 슬램 입장에서는 학습한 데이터셋이 실제 테스트 환경이랑 너무 다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이모나 같은 샘플하면서 지금 뱅뱅 돌고 있는 자동차가 왜 웨이모, 샘플하면서 왜 못 벗어나고 왜 계속해서 검증을 할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은 드라이빙 인바이러먼트거나 너무 당연한데 이게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정말 잔뜩 모은다. 학습 다 했다. 정말 이제 모든 하드웨어적 캐패시티를 극복하고 뉴럴 네트워크도 경감시키고 데이터도 있는 데도 가끔 모아서 학습했다. 그렇게 해도 저희 집에 있는 곰인형 하나를 제대로 인지를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데이터를 아무리 끌어모으고 학습을 해도 실제로 팔았을 때 집에서 사용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힘들구나. 로봇 청소기가 되는 이유는 천장 슬램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RGB 카메라 들고 천장 라인 슬램 합니다. 굉장히 정형화돼 있죠.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을 계속 가려고 할 때 시멘틱 언더스탠딩을 들어간 어떤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엠바디드 AI를 하려고 상용화를 하려고 할 때는 더 이상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 제로샷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연구를 해봤지만 결론은 상용화하기에는 이 기술이 아직은 이론적이다. 아직도 멀었다. 이걸 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한계에 대한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하냐? 두 번째 한계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한계는 플랫폼에 대한 한계입니다. 플랫폼이 뭐냐?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르지 말고 엠바디드 AI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바일 뭔가라고 합시다.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은 저희는 모바일 플랫폼에 슬램을 적용하고 싶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환경도 다양한데 이것도 힘든데 플랫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슬램 기술 하나 개발해서 내도 그걸 어떤 플랫폼에 적용시키려면은 여기 굉장히 경험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튜닝 하느라고 도대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플랫폼이 UAV UGV 이렇게만 되면 상관없는데 같은 UGV라도 목적에 따라서 또 바뀝니다. 이것도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모델을 내놓거나 아니면 센서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알고리즘 튜닝 다시 지금까지 모았던 데이터셋 다시 모으고 같은 장소에서 또 모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가 너무 이제 힘들죠. 하드웨어 개발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것까지 또 해야 돼요. 데이터셋도 또 모아야 돼요. 학습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팔아야 하는 국가는 수백 개가 넘고 환경도 다 다르고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스커션 하려고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그 연구실 레벨에서 혹은 회사 레벨, 공장 레벨에서 세팅 끝나서 가서 돌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완벽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파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적응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컴퓨터 비전과 그냥 일반 저희 AI 기법 이것들과 저희 모바일 플랫폼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어쩌면 간과할 수도 있지만 모빌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슬램을 애초에 하는 이유가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돌아다니기 때문에 슬램을 하지만 그 돌아다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왜? 모르는 공간이 있다. 모른다.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관측하면 되죠.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면 됩니다. 모르는 환경에 대해서 여기를 모른다, 여기를 더 알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는 더 이상 뭐 슬램을 하니까 카메라 위치에 대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줄 게 없잖아요. 다 하는 게 슬램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장소에 가서 여기를 모른다, 언노운이라고 라벨링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정도 학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전체에 대해서, 모든 물체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로보틱스는 플랫폼이고, 플랫폼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동작해야 하는 플랫폼이니까요. 저희가 타겟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로봇을 갑자기 데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에, 원하는 장소에 저절로 튜닝돼서 사용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FM도 익숙하시니까 SFM이라든지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슬램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지오메트릭 슬램 특성상, 센서의 특성상 스파스합니다. RGB를 하든 뭐가 어쨌든 간에 보지 않은 공간,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공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셋을 스스로 학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표면만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2020 작년이죠. 겨우 작년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널프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널프라는 기술이 이제 이미지를 촬영해서 그걸로 이제 3D 환경을, 덴시티 맵을 구성하는 것이죠.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픽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뷰에서 렌더링을 실사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였지만, 저는 사실 보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공간에 이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던 거를 논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그 컨티뉴어스하게 모델링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라이다 센서를 쓰든 뎁스 센서를 쓰든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얻어왔잖아요. SFM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센서 표현 방식에서 넘어서서 덴스한 어떤 센서 표현 방식을 얻을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센서를 사용하지만 얻는 거는 제네럴하게 표현하는 어떤 공간에서 컨티뉴어스하게 표현되는 어떠한 것이구나. 뭔가 일반화를 할 수도 있겠다. 뭔가 우리가 이제 보지 못했던 공간에 대해서 비어있고 표현이 좀 답답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뭔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제 아이맵, 나이슬램, 이제 널프 슬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슬램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우시안 스프레딩 슬램을 구현을 했겠죠. 이런 맵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다른 목적도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맵을 사용하면은 더 이상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더 이상 이걸로 학습을 뭐 할 여지도 없고, 이런 맵들을 떠나 가지고 이런 3차원의 이제 굉장히 이제 꽉 차 있는 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관측을 그러면 저희는 처음의 의도처럼 로봇이 모르는 장소에 갔다, 모른다, 무슨 물체인지. 그러면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뉴럴 필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덴스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거를 배움으로써 나중에 어떤 장소에 다시 왔을 때 다시 관측한 물체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로보틱스 운영할 때 뭐 의자가 어떻게 생겼느니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고 뭔지만 알면 돼요. 의자라는 걸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 환경에 있고 이 환경에서 뭘 하는 물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은 목적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맵이라고, i맵이라는 널프 슬램에 이어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도 물체에 대해서 맵도 뉴럴 레디언스 필드 맵으로 만들고, 물체 하나하나도 타이니한 뉴럴 레디언스 필드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정확히 원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의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얻은 물체, 그렇게 모델링한, 널프로 모델링한, 더 이상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이 아니죠. 굉장히 덴스하게 뉴럴 레디언스 필드로 모델링한 물체를 얻으면 배우고 나중에 와서 봤을 때 알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왜냐? 물체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뉴럴 레디언스 필드 모델, 다시 말해서 뉴럴 레디언스 필드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별로 싫습니다. 왜냐면 어떤 논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든 상관없죠. 함수 하나로 표현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함수인데 이걸 펌프라고 하는데, 함수를 알고 있는데 다시 봤을 때 이 물체를 보면 비슷한 함수를 또 만들어지겠죠. 두 개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사실 그 베이지안 러닝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미터를 비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넷 플러스 그다음에 PCT,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한 이런 모델들, 기존의 모델들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미리 했죠. VGNet이라든지 레지넷처럼.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듯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처를 뽑았을 때 그런 것들로 분류를 한 것과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물체를 봤다, 널프로 모델링 하자, 웨이트를 얻었다. 그러고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물체를 봤다, 또 널프로 모델링 한다, 웨이트를 얻었다.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웨이트와 같은 웨이트냐, 다시 말해서 아까 봤던 물체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게 나오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측했던 것밖에 없죠. 이제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논문으로 올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나 있으시면.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이제 두 가지 한계를 말씀드렸죠.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적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또 새로운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거냐. 답변은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이제 뉴럴 레더런스 필드라든지 아니면 논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3차원 공간에 대한 논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점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든 RGB든 RGBD든 뭐가 인풋이 되든 상관없거든요. 결국 나오는 것은 dense continuous function입니다. 그쵸? 똑같습니다. 무엇은 센서를 쓰든. 그럼 이제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센서가 어디 붙어 있든 간에 같은 공간을 보면 같은 형태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의 어떤 그 디퍼런스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다시 봤을 때도 인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는 마지막인데 로봇의 그러면 슬램의 역할에 있어서 로봇의 이제 모빌리티, 로코모션 이런 데서는 슬램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연구가 되어야 되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의 이제 고유 특성이 이제 모빌리티, 딥러닝, 슬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 적응을 어떻게 하냐, 적응 인지를 어떻게 잘하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사실 로봇의 이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인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지 못했네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인지에서 끝나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가우시안 스플리팅에서 이제 끝날 생각도 없고요. 저는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너무 실사 같으니까. 근데 그게 로봇 입장에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봇이 화질 좋게 봐서 뭐 합니까? 로봇이 RGB를 봐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로봇이 인지한 결과를 모빌리티와 로코모션에 결국은 연관이 되어야 AI 어떤 기술을 물리적으로 저희한테 옆에서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의 내비게이션 혹은 익스플로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야들이 정점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처럼 저는 챗GPT도 많은 분야가 이제 정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갑자기 보이는 것 같지만,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분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등장한 거거든요. 로보틱스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드웨어도 정점에 올라갔고요. 슬램 기술도 머추어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강화학습도 마찬가지고요. 빠르게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강화학습도 그렇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컨트롤 분야도 이제 논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굉장히 릴라이블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봇의 인지 지능이 아직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로코모션 하는 분들, 패스플레잉 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슬램 하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AI로 인지하는 분들이 당연하게도 모두 함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진행된 연구를 보시면은 레그드 로봇 로코모션을 하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 앞에 달린 카메라를 받아들이는 그 프레임 단위 정보를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건가 이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뎁스 이미지를 줬을 때 뎁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압축해서 강화학습 네트워크에 넣어서 어떻게 걷게 할 건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슬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간을 알고 싶다.
그거죠. 패스 플래닝 하고 싶다. 뭔가 더 넓은 태스크를 하고 싶다. 뭔가 더욱더 어쭈럴한 태스크를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슬램으로 구성한 맵을 도대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막막하긴 합니다, 사실. 강학습 네트워크에서 들어가는 인풋은 앞에서 보셨던 뎁스 이미지를 넣을 때 VGNet 같은 걸로 피처를 압축해서 넣죠. 그럼 벡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고 생각했을 때 RGB D든 라이다든 ORB 슬램을 했던 어떤 피처 맵을 어떤 볼륨메트릭 한 맵을 어떤 이 맵을 어떻게 그 다른 태스크를 위한 피처로 전달을 해줄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시도하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걸 얻었어요. 저희가 센싱한 포인트 클라우드 맵, 볼륨메트릭 맵 이걸 뛰어넘어서 함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힌트를 하나 얻었죠. 그래픽스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함수 하나는 파라미터로 표현될 수 있고 이 파라미터는 맵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죠. 이걸 전달해 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 파라미터, 맵을 하나의 함수로 변환해서 뉴럴 필드든 뭐든 이런 걸로 변환해서 다른 좀 더 어드밴스한 태스크에 좀 넣을 수 없을까? 이런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프 슬램에 대해서 좀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이제 로보틱스를 위한 슬램을 어떻게 하려면 매핑 사실 이제 심투 리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그 로보틱스 입장에서 인지가 슬램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결국은 좀 더 하이 레벨의 이제 태스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런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매핑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에 있는 퓨처 스페이스에다가 표현하는 것 같이 표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로 어댑테이션을 할 때 결국 우리가 이거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알게 된다면 얼마만큼 아는가를 매트릭하게 정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죠? 이 환경을 네. 모르고 있고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어떤 매트릭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 공간을 매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저런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하면 그게 충분한지 여부도 또 매트릭으로 다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 이 질문이신데 그 이제 태스크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건물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사이를 다니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랜드마크가 그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랑 같으냐면 무엇을 랜드마크로 할지 너가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무엇을 랜드마크로 잡았을 때 주행이 잘 되냐 이게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무엇을 랜드마크로 잡았더니 패스 플래닝을 잘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마다 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머니플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까지 새로운 것으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잘 잡더라, 잘 옮기더라 이런 매트릭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을 연장하면은 결국은 무엇을 인지했기 때문에 머니플레이션 잘하더라, 잘 걷더라 이렇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면 역설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설계 분야와 또 지금 끊겨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와 그 다음에 이제 슬램 분야가 끊겨 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인지를 사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는 그러니까 이제 메케니컬한 부분까지도 아직도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한데
하나만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이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그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정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저도 가능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그것들을 연결해줘서 엔드 투 엔드로 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프라이어 어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매트릭이 하나 있어야지만 연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접근법으로 실제 연구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다시피 테스크까지 내려가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글로벌 미니멈에 절대 도달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사이에 가이드를 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매핑을 잘하는 랜드마크가 매트릭으로 들어가면 좀 더 낫겠더라. 혹은 뭐 플래닝을 잘하는 거지, 뭐 패스 플래닝을 잘하는 거지 이런 매트릭으로 넣어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정도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앞에 폰 들어주신 분께 저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하신 거를 이루시려고 이제 뭐 너프 슬램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나이스 슬램이나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이 그 ORP 슬램보다 트래킹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로봇 어댑테이션을 이제 하시려면은 뭐 트래킹 성능은 이제 좀 무관한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질문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다이렉트 슬램과 피처 기반 슬램의 이제 정확도가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나이스 슬램에서도 트래킹을 만들어줬으면 들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널프 슬램도 마찬가지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 논문 나온 것도 보니까 번저 어저번트로 픽셀 바이 픽셀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는 라이다 슬램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슬램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관광 사실이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속으로 돼 있는 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가우시안이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가우시안의 모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배워서 나중에 봤을 때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개발할 때는 정확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을 깔끔하게 할 거냐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낮추더라도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얻을 거냐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현아 교수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